예, 2장 사회생활의 토대는 물질적 생산이다.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이제 이 명제 중에 하나죠. 사회생활의 토대는 물질적 생산 그 자체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2장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의 발전, 지금 이제 역사 유물론은 역사에 대한 관점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관념론적 역사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유물론적 역사관으로서 역사 유물론이죠. 그러면 관념론적 역사관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먼저 역사를 정신적 측면에서 고찰을 하죠. 그래서 정신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어떤 그 지배계급의 의지, 위인들 또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의지, 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 신의 의지, 이런 걸로 설명하고자 하죠. 이런 정신적 요인을 중시한다는 거. 뭐 당연히 유물론적 역사관에서는 물질적 요인을 중시하죠. 즉 물질적 요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놀고 하는 그 일상적인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일상적 행위 자체를 역사 발전의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물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자들은 역사를 외부적 요인으로 고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어떤 환경 결정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지정학적, 뭐 한반도는 뭐 반도 국가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지정학적 설명,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인구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적절한 인구가 있어야 된다. 요새 많이 인구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절한 인구가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반도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시달린다, 그래서 나라가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로마 제국은 어땠어요? 똑같이 반도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융성했죠, 옛날에.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제가 그 봄에 저기 오스트리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보다 훨씬 살기 좋아요. 근데 한국은 그보다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남북한 합하면. 그런데 뭐 헬 지옥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적 요인을 갖다 막 들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역사를 추동하는 힘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더라. 속보이다. 반면에 유물론적인 역사관에서는 내부적 요인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리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인간들의 관계, 이걸 중시하는 거죠. 즉 계급관계죠, 말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에서 일어나는 힘이 뭐냐, 그 차량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관념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잘 부착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역사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이런 거 전부 다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주된 작용을 하느냐,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 정도. 예를 들면 뭐 함수에서, 저는 수학을 잘 모르지만 뭐 fx는 뭐 x의 5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뭐 플러스 뭐 x 뭐 제곱분의 뭐 1,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x에다가 만약에 3을 대입해. 그러면 이 요인이 엄청나게 크죠. 뭐 99점 몇 프로 이렇게 차지하죠.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내부적 요인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물질적 요인인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정신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은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99%는 이런 힘들에 의해서 그 한 사회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하더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뭐 정리 차원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유물론은 사회적 발전, 즉 역사 발전의 추동력을 뭘로 보느냐? 물질적 생산 자체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인 힘은 내부에 있는 엔진 그 자체에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용문이 그 교재에 보시면 나오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 막스가 뭐라 했다. 8쪽에 보시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누가 한번 좀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도위원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예.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예.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었다. 예.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것은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행위, 모든 역사의 기본 조건이다. 예. 다 정리되셨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먹고 자고 뭐 놀고 이런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혁명적인 상황까지 오는데 필요한 힘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 지도자의 의지라든가 뭐 어떤 잡스러운 것들은 아주 미미한 작용을 할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에 대한 태도 또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어떤 기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생산. 자,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행위, 즉 생산. 생산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죠. 인간이죠. 그 인간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하고 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생산은 노동력과 그 다음에 이 노동력과 여기에 자, 인간의 생산은 맨손으로 안 하죠. 항상 하다못해서 뭐 홈이나 낫 같은 간단한 도구라도 들려 있어야 뭔가 일이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노동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노동 수단을 이용해서 노동력이 무엇을, 즉 자연 상태의 어떤 대상을, 그거를 뭐라 합니까? 노동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생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 관념론적인 역사관에 의하면은 보세요. 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사회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인간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 집단이 존재하려면은 지도자의 말씀 없어도 되죠. 몇 년 동안 없어도 돼요. 대통령 없어도 되죠. 근데 생산이 한 달 정도 딱 다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리에 시체가 쌓여가고 그러다가 점점점 인간 꼴 보기가 힘들어지겠죠. 인간은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 없어도 또 위대한 지도자 없어도 또는 뭐 지리적으로 뭐 기후가 조금 안 좋아도 심지어는 지진이 한번 쓸고 가도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죠. 즉 어떤 생산적인 힘들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 즉 인간의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 과정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생산 과정은 이 생산 과정을 주도하는 존재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즉 노동 과정이라고도 얘기하죠. 같은 의미죠. 자, 그렇다면 생산은 노동 과정이고 곧 이것이 생산 과정이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생산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생산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을 지출하는 존재가 있죠. 이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노동자라고 그러죠. 그 이전 시대는 뭐라고 불렀어요? 농노라고도 했죠. 아니면 그 전에는 노예라고도 했고, 한국에서는 머슴이라고도 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통틀어서 직접 생산자, 즉 근육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노동을 가하는 주체, 이게 직접 생산자죠. 그래서 이 직접 생산자가 노동력을 지출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수단이나 노동대상과 만나면 생산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가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 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다시 표현해 봅시다. 생산수단이라고 얘기하죠. 이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접해야만 생산이 일어나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특수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기에 노동자가 바로 생산자가 바로 접근이 안 됩니다. 즉 내가 노동을 해서 생산하려면 공장에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 특수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있죠. 원래는 자유롭게 우리가 생산수단에 접근해서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약 7,000년 전부터인지 아니면 10,000년 전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수천 년 전부터인가 이상하게도 직접 생산자가 이 생산수단에 바로 결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거기에서 어떤 인적 관계를 인위적으로 맺어야만이 이게 가능해지더라. 누구하고?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이 지금도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변증법적 범주로 따지면은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의 변증법적 이행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길거리에 가서 얘기하면은 다 비웃어버리겠죠. 보편화돼 버렸어요. 원래는 특수하게 출발했던 이런 상황이. 자, 그래서 직접 생산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하고 인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죠. 그래야 생산이 이루어지죠. 이 인적 관계를 먼저 맺어야만이 노동력과 이런 자연적인 요소와의 물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계급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역사 속에서 아마 그 주된 인류 역사는 이런 그 메커니즘 안에서 생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산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힘을 들여서 더 적은 시간에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산력이라고 하죠. 이 생산력은 대단히 역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증가하려고 하는 속성을 드러내더라.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둔화되기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는 생산력이 쭉 발전해 왔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노예제 사회가 해체된 거는 생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노예를 공급하는 주된 노예 공급처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노예로 섰죠. 근데 뭐 카이사르라든가 이런 놈들이 하도 대륙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포로들을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예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노예들은 결혼을 안 시켰잖아. 노동력 재생산이 잘 안 일어났잖아. 끊임없이 데려다가 한 10년 써먹고 아니면 뭐 한 몇 년 쓰다가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계속 전쟁해야 돼. 이런 관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포로 숫자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3대 2 정도 그러니까 자유민 2명에 노예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그 숫자 줄어들죠. 그러면 사회적 생산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특수하게. 그러나 다시 그것이 뭐 소작제, 뭐 콜로나타수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생산력이 다시 증가하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잠깐 떨어지긴 하지만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다. 이게 보편적인 생산력 증가의 속성이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생산력은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하고 직접 생산자하고 인적 관계에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산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산 활동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 유물론에서 생산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 관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생산 관계를 맺고 생산 과정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막 생겨요. 생산력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A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뭐 만드냐면 책상 만들어요. 이런 거. 이 책상을 하루에 10개 만들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회사가 번창해가지고 하루에 100개를 생산하는 회사가 돼요. 기업이 돼요. 그럼 이제 생산력이 10배로 증가했죠. 기계 같은 거 뭐 첨단 설비를 많이 이제 작동을 했겠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그냥 똑같다고 기준을 잡고 변동이 없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생산력이 10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일할 때는 처음에 이제 직원들 10명 모을 때는 굉장히 신나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회사 돼가지고 그러면 그 성과를 우리 떡고물을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10명의 노동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도구도 막 더 발전시키고 기술도 더 막 갈고 닦고 해가지고 생산력을 10배로 끌어올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잉여 가치도 그러니까 잉여 가치 나중에 뭐 임노동 뭐 자본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아간 쉽게 얘기하면 월급으로 받아간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들이 막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회사 설비를 막 늘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배를 생산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월급은 한 2배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임금. 자, 임금은 어떤 거예요, 임금?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주죠? 만약에 월급이다. 임금이 월급이다. 주급이 아닌 월급이다. 그러면 다음 달 한 달 동안 먹고 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식도 노동자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재생산 비용도 포함되죠. 등등등등 해가지고 해서 토탈 털면은 뭐냐. 결국은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주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10년 동안에 한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노동자들 10명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실질 임금이라고 그러죠. 안 올랐죠. 명목적으로는 2배 올랐지만 실질 임금은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축은 한다고 했는데 병원 한번 가서 다 털어먹고, 뭐 어머니가 큰 병 걸려서 입원비 가서 뭐 적금해놨다가 한 3천만 원 내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10년 지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채 만들었어요. 20평 아파트에 30평으로 늘어났어. 근데 20평 아파트나 30평 아파트나 잠자는 건 똑같죠. 대신 관리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털고 나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처지는. 그런데 이 A라는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는 10배의 자산을 거느린 자본가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 관계에서 모순을 만들어 버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는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서로 조응했어요. 적합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일요일날 단합대회도 하고 뭐 어디 소풍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 잘해보자. 근데 한 1년 간 뒤부터는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해. 노사 간에. 그래서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노조 만들어버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이 한 5명 잘라불고 5명 새로 비정규직으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또 구조조정한다고 중간에 또 10명이었는데 한 6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처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런데 생산력은 10배로 증가해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요. 모순이죠. 이런 생산 관계의 모순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장님의 품성이 안 좋아서요? 아니죠. 노동자들이 떼써서요?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죠. 그것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력이 증가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똑같이 생산하고 그냥 나머지 뭐 시간 나오면은 뭐 자기 취미생활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모순이 덜 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그런 모순들이 더 격화되더라. 무슨 얘기냐? 착취율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착취율이 증가하더라. 이런 모순되는 현상들이 빚어지더라. 그러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조 만든다고 막 하고, 그 깨버린다고 막 구조조정한다고 협박하고, 파업하고 이러면서 대립하고, 이런 관계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 이런 명제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아까 몇 번째 명제였었어요? 이게? 자,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사회적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역사 추동의 힘이다. 이건 전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유물론 이론에서는 실질적으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 없죠. 이게 막스주의 철학은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러죠.
근데 길거리 나가서 뭐 생판 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생산력이 생산관계 규정한다고 뭔 소리도 모르지만 설명을 해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만큼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이걸 뒤집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노저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나 진실은 이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라는 명제가 이 과정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산력의 역동성에 의해 가지고 생산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거기서 대립이 일어나고 모순이 생기고 대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통일점을 지향해서 가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는 우선은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를 말이죠. 이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서 이 생산 관계 직접 생산자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체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우리한테 주식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월급을 뭐 200%로 올려달라라든지 뭔가가 자꾸 이 모순된 관계를 좁히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쪽 입장에서는 변화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이 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좋죠. 그러면서 점점점 더 많은 그 잉여 착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지금의 생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텨요. 그러면서 위쪽에다 뭔가를 만들어요. 그걸 강하게 버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위쪽을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뭔가를 위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생산 방식을 이렇게 좀 고정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생산 양식이라고 우리는 이 생산 양식이라는 말로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하게 이 생산 과정이 굴러왔고 그동안의 생산력은 10배나 증가했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생산 관계는 변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모순들이 막 지금 막 끓고 있어요. 온도가 막 한 9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이 생산 관계의 모순은 생산력에 의해서 이 생산력의 증가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한동안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힘이 크니까 그래서 계속 굴러가. 근데 이런 형식의 어떤 양식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원시 사회,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날 일해서 그날 먹으면 끝, 이제 수렵, 뭐 채취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5명의 한 단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단위가 있다. 가족 개념도 지금과 좀 다르지만 5명이 모여서 하는 군락이 있다. 그럼 이 5명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수렵하고 채집하고 해가지고 그거 그날 먹으면 끝나요. 그러면 다음 날 눈 뜨면 또 다녀야 돼. 그러다가 이제 농경이 시작되죠. 잡아온 뭐 새를 갖다 키워, 잡아온 짐승을 갖다 키우고 새끼 나니까 그 다음에 뭘 과일을 계속 따먹기만 하다가 이걸 심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신석기 농업혁명. 이거 엄청난 혁명이죠. 이게 뭐 그 최근에 일어난 IP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루었다고 그러죠.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이. 그러면서 농업을 하면서부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나와요.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 토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잉여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담아서 보관할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날 잡아온 걸 가지고 그날 저녁에 구워서 먹어버리면 끝나. 근데 뭔가 남아요. 이걸 저장해놨다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해. 이게 이제 원시 무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는 그것을 잉여 생산물을 담는 그릇으로 설명하지는 않죠. 그냥 아름다운 그릇, 생활에 편리한 도구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잉여 생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무렵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산수단과 직접 생산자가 분리되는 그 맹아가 발생되는데 그게 뭡니까? 분업이죠, 분업. 그러니까 남는 걸 갖다가 딴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훔쳐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잘 모아놨다가 누군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하나는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제사 지낼 거야. 이러면서 분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업,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분업을 가지고 뭐 이런 현상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자본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생산관계가 생산관계가 어떤 계급적 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분업이 많이 큰 어떤 그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생산 양식이 역사적으로 이제 한 5가지 단계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원시 공동체 생산 양식.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처음에는 특별한 생산 양식 자체가 없었는데 나중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이런 비슷한 모형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잉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에서 노예제 사회가 들어오죠. 즉, 농사도 하고 뭐도 캐고 하니까 그래 옆에 부족하고 종족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거기서 사람 잡아왔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 죽여버렸겠죠. 왜냐하면 냅둬봐야 지가 이런 거 저먹으면 끝나니까 괜히 관리하기만 힘들어. 그러니까 죽여버렸겠어요. 근데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서는 얘들을 살려가지고 일시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가 등장하죠. 이게 노예제죠. 그렇게 시작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어요. 이게 최소 5,000년에서 길게는 한 10,000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평균 7,000년이라고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에 인간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부려먹는 수탈하는 뭐 이런 형태의 생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노예들을 더 이상 데려올 재간이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노예들이 도망쳐. 예를 들면 뭐 누굽니까 스파르타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노예제 사회는 생산력을 급속히 잃어버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유인민들은 일하는 방법을 몰랐대요. 워낙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예들이 도망치고 나면은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없어, 얘들한테는. 왜 먹고 노느라고. 그런 상태에서 노예 사회는 허물어지죠. 물론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논란이 좀 되긴 합니다만 빼겠습니다. 그거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서는 노예제와 뭐 농노제가 뭐 혼합된 형태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해서 길게 오죠. 굉장히 길게 와요. 최근까지도 오잖아요. 막. 머슴 뭐 이런 거 소작이 있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칙성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빼고 그다음에 막스 엥겔스 같은 경우도 이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할 기회가 좀 이렇게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꼭 그거 물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디 대학 뭐 출판부에서 나오는 관련된 책들 보면 반드시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 설명이 있고 그것을 막스주의의 맹점으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는 신경 꺼버려요. 꺼도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99가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그 의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근거가. 그런 거고. 아무튼 노예제는 그렇게 해서 붕괴가 되고 다시 봉건제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력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사회가 뭐 천 몇백 년, 뭐 1300년에서 1500년 이렇게 막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기에 그 장원, 봉건제는 뭐 장원이라고 그러죠. 유럽에서는 뭐 각각 이제 어떤 사회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영주가 한 명 있고 그 영주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땅을 나눠 주죠. 농노들한테. 그러면서 그 공납을 받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움한 놈들도 필요하잖아요. 기사들 뭐 데려다가. 그래서 울타리 막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농노들은 자기 땅은 아니죠. 자기 경작지로 불화받은 이 구역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쪽은 좀 덜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 그러면 물건으로 내놔, 현물로 내놔 공납을 뭐 처음에는 데려다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현물로 내놔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농노들이 그 장원 땀장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면 시장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팔아서 돈도 받고 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도망쳐가지고 수공업으로 해서 뭐 호미 만들고 남 만들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장원 체계가 스스로 이제 그 붕괴되는 조짐이 막 보이죠. 그때 자본주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장원의 담장을 넘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돈을 벌어요. 보니까는 영주도 나도 저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주 중에서 일부도 그런 그 상공업에 이제 눈독을 들여요. 뭐 이러면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르주아라는 어원이 부르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부르구는 유럽 쪽 가면 뭐뭐 부르그 또는 무슨 부르크 뭐 잘츠부르크 뭐 이렇게 끝나는 지명들이 많죠. 이게 이제 성체라는 뜻인데 봉건 시대에 장원에서 벗어난 수공업자들 또는 그다음에 여기 그 바다에서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물건도 생산하고 상업도 하고 했던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구에 사는 주민들 뭐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자본가들의 원조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르주아 지가 붙으면 이제 계급을 상징하는 I 붙으면은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는 이게 참고 여담입니다. 프롤레타리아는 어디서 나와요? 그 고대에서 무산자를 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산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무산자는 생산 재산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출산을 못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랬다니까요. 누구예요? 노예들이죠. 노예들 결혼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없으면 출산을 못하죠. 출산을 해도 아이를 어디서 갖다 줘버려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을 꾸릴 수 없었잖아요, 노예들은. 이 사람들 부르는 명칭이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널리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짧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봉건제 생산 양식은 아무튼 그런 그 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납을 주고받는 관계로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너질 게임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이 자, 자본주의 이전에 4개의 그 생산 양식 단계를 거쳐 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생산 양식보다도 더 급속도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죠.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모순도 비약적으로 확대되죠. 모순도 강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 충돌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 인류의 역사에서 생산력이 이게 생산력입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생산력이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좀 더 하다가 확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시 공동체 사회.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가 한 이 정도로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전개되죠. 아니, 노예제죠, 노예제. 그 다음에 여기가 봉건제. 그 다음에 생산력이 급속도로 확 올라가는 지점에서 자본주의로. 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중첩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맞죠. 요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자본주의 시대 오면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착취도 급속도로 증가하더라. 착취 양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즉 생산 관계는 어떻게 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번 시간은 생산 양식이 이와 같은 생산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산 양식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 생산 양식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생산 양식들이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관념론적인 역사관에서는 역사 시대를 시기적으로만 구별을 했죠. 그래서 원시 사회,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그러면 원시 사회를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그럼 고대는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까지 고대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놓지 않죠. 그런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자기들이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구별하는 그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형태라든가 또는 누가 지배했느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누가 생산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노예주, 카이사르라든가 이런 놈들이 나오기 이전 사회를 원시 공동체 사회로 그냥 보는 데는 이견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민주제 국가라고 그러죠. 말만 민주제죠. 플라톤이 나와서 철인정치 얘기하고 이런 식 나름대로 그냥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중해를 둘러싸가지고 막 쌈질하면서 국가를 넓히고 스파르타하고 아테나하고 신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싸우던 이 시기, 이게 고대잖아요. 그 다음에 중세는 영주하고 귀족들이, 그 다음에 종교하고 결탁해가지고 교회하고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지배하던 이 시대. 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게 시대 구분으로 나올 뿐이지 실제로 그 관념론자들도 이러한 생산 양식을 염두에 두고 시대 구분을 해왔던 겁니다. 단지 그것을 이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연대기별로 나열해서 보여줬을 뿐이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새로 공부하는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역사 시기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역사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 역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전복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역사 시대는 이러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생산 양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 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변증법적인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